자, 계속해서 금융론 관련한 쟁점들 보겠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님 금융에서 지분금융, 지분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돈 돌려줄 필요가 없다 해서 조신 T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처, 신디게이트, 그 다음에 T 시리즈, MPTS 하고요, REIT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지분금융에 해당됩니다. 다 못 외워요. 자, MPTS가 포인트가 아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B자 돌림이 주로 됐던 것이 부채금융회사, 주택상환사채가 자주 구성이 되고 있고 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매자님 금융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부채금융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지분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바로 매자님 금융, 신주 인수권부사채가 나왔었고 전환사채 같은 개념이 되게 된다. 그 외에 기금이야라고 하는 거 8년인가 9년 사이 2번 출제가 됐었다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쟁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 조신 T 찾아봐야 되죠. TTT 해서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리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MBB, B돌림, ABCP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부채금융. 근데 이제 모르게 신탁증서금융, 이게 뭔지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바로 매자님 금융의 유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트는 지분금융, 주택상환사채,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하는 거 부채금융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 자,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24회 때 구성이 됐어요. 이거 나오면 이제 곡소리 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다뤄지지 않은 주제가 될 테니까 해서 요렇게 해서, 자, 금융의 분류. 뒤에서도 중간중간에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이런 식의 지문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검토하면 부동산 시장 및 금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고르시오에서 1번 별 의미 없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 교환, 가격 결정 등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큰 의미 없어요. 2번 지문요. 주택시장이 침체돼서 주택거래가 부진했을 때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게 되면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돼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역시 큰 의미 없고요. 자,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했을 때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대출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크니까 금리도 더 높아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저당 대출의 기준인 담보 인정 비율, 그 다음에 차주 상환 능력 변경되면 주택 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LTV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DTI 해서 여기서 이제 저소비라고 하는 공식을 외우게 되죠. 그래서 자, 연저당 상수분의 연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 비율 해서 뒤에서 대출 한도 따질 때 저소비, 물론 상업용 부동산은 부저순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답은요 5번을 뽑습니다. 5번은요 왜 5번이 답이냐 했을 때 1번부터 4번까지가 맞기 때문에 어떻다? 5번이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야. 5번이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후로도 전으로도 출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학교론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가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4개는 무난하게 구성하고 하나를 개쓰레기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굳이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택자금 대출시장,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기관한테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준 것을 주택자금 공급시장,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수도 없어요. 해봤자 또 안 나올 거야, 우리가 외우면. 이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를 소화해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학계론 얘기도 그렇고 뭐 공법할 때도 그렇고 약간 찍는다라는 컨셉을 갖고 가게 되면 어떻다?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 이걸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답 안 나옵니다. 왜? 이거 이제 5번까지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판 5분전이 되는 거야.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그래서 항상 약간 개론도 찍는다라는 컨셉을 유지해야 됩니다. 절대 5번이 왜 틀렸는지를 실제 시험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머지 4개가 너무나 명백하니까 5번이 틀렸다. 이렇게 가셔야 돼. 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 주제. 자,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용도가 아닌 것. 기금이야. 이거 하나로 끝내버려야 되죠. 해서 기금이야라고 하는 거에서 기금은 어떻다? 공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등의 건설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데만 어떻다? 대출을 해주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금 이상 이렇게 해서 4번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유치 찬란하게 구성을 해요. 해서 이거 자 나머지
쟁점들을 볼까요? 자, 국민주택이 뭐냐? 주택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공적인 주택,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또는 공적인 재원, 기금이라든가 국가지자체 재정, 그리고 공통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었을 때 이걸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라고 봤었고, 그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얼마?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 외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도로 쓰는 것을 준주택. 자, 이거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명박이 오사카 출신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쪽팔이라고 치고, 자, 그래서 암기공식 기다노라고 하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걸 우리가 준주택, 그러니까 공법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 그래서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뭐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 쟁점이 된다. 기금 이하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4번으로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F라는 주제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보게 되면, 자, 부동산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기법, 이걸 이름하여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대신에 높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차입자 입장, 이게 주의할 게 S라는 회사가 있고 P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개별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SPC라고 하는 특수법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바로 PF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돈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소송으로 쫓기지 않는다. 해서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안 갚을 거니까 부외금융이라고 해서 자신의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 개별 회사의 부채로 표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 위험 분산이라고 하는 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PF 대출을 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소위 위탁관리계좌,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이것들의 입출금을 통제, 특히 출금을 통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 확대를 요구하거나 시행 업무에 별도 법인화 요구, 그 다음에 시공사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 준공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PF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 시행사, 시공사에게는 이런 식이죠. 자, 공사를 발주하는 주인공, 이걸 우리가 시행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실제 노가다 삽질을 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LG건설 이런 것들을 시공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시공사, 얘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누구한테? 바로 시공사한테 입금을 해주게 될 텐데, 설령 입금 안 돼도 공사 완성은 해라, 이런 식의 특약을 맺어서 자,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해서 문제 가지고 보실 텐데요. 이렇게 돼 있죠. PF 방식에 따른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는 가장 기본 위탁관리계좌의 운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공사에 대한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또 시공사에 대해서 일정한 신용보강 요구 등을 한다. 시행사 등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를 할 수 있다. 답은 5번 해서 뭐 큰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가 뭐가 되고 SPC 특수법인이 되게 될 테고 S란 회사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SPC를 구성하는 하나의 회사를 가리켜서 사업주, 스폰서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자, 이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이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에서 S란 회사의 모든 자산이 아니죠. 자, SPC 자체 자산 또는 SPC의 어떤 이 SPC라고 하는 특수법인의 자산을 가지고 상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사업주 S라는 회사의 부채가 표시가 된다. 틀리게 뽑아냈고요.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게 되면 대출 기간은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해서 3번 채권의 수 영향이 없다. 틀렸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SPC라고 하는 특수법인이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통제를 받게 된다. 그게
위탁 관리 계좌의 활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용어 사업주라고 하는 거 SPC의 하나의 구성 요소가 바로 사업주 개별 회사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거 프로젝트 금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자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해서 S라는 회사가 있고 P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SPC라고는 특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법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 그래서 이 법인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 중장비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담보로 해서 이런 것들을 수익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체 자산 SPC라는 것의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해서 S라는 회사의 자체 자산이 아니야 SPC라는 특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기법을 말한다 라고 할 것. 2번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서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시공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가장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 위탁관리계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제한적 소구금융 또는 비소구금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해서 27회 때 문제 좀 쉽게 구성이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이 부동산 금융 및 투자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 30회 때 문제가 되고요.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1번, 프로젝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수록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옳은 표현. 자, 2번, 자, 자본 환원율 몰라. 5번, 자본 환원율 이런 거 잘 몰라. 그런데 이제 3번을 답을 뽑았는데 이건 이제 버리는 문제입니다.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환 재원은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그 대원이 되게 된다. 틀렸죠? 분양형은 분양을 해서 다 그 판 대금을 가지고 상환을 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답은 3번인데 별 의미 없는 문제. 30회 때 이 파트 금융론에서 두 문제가 개쓰레기 같은 문제가 구성이 됐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쭉 이 각각의 영역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다고. 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총론 파트에서 두 문제 내외, 두 문제 좀 넘을 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에서 한 6문제, 7문제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시장론 5문제, 개발관리론 5문제, 정책론 5문제, 투자론 6문제, 7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 5문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도 한 5-6문제, 이런 식의 이제 출제 비중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야. 각 영역에서 한 문제는 거의 쓰레기 같은 문제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한 8개 영역이다 보니까 8문제 손댈 수가 없다. 찍어서 맞추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계론에서 10문제 가까이를 날린다고 봐야 돼요. 왜? 계산 문제 2문제까지 가야 되니까. 요거는 나머지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달달달 외워야지 어떻다 이 실제 답을 풀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합격하는 데 별 지장이 없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상한 문제들을 백날 한다 한들 안 돼 했던 거 계속 다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주제가 which라고 하는 거에서 너무너무 간단한 주제죠. 그래서 which라고 자 계속해서 which에 관한 쟁점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 which라고 하는 거 실체회사 명목회사 이싸움 붙이고 있죠.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회사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다. 실체회사는 임직원이 있다는 얘기고요. 지점도 있는데 비해서 명목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임직원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부동산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서 투자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된다 해서 실체회사, 명목회사 이게 첫 번째 이슈. 그 다음에 이제 57에 35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끝나게 되죠. 그래서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5억에 70억, 위탁관리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 3억에 50억. 그래서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자,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그 투자 대상에 있어서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고조조정용으로 내놓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다 투자할 수 있다. 그게 자, 이것 관련해서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얘기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자본금 관련해서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있어서 다 현물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그동안 나왔던 문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동산 금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끄트머리 명목회사이다. 1번 틀리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계속 주어수로 끊어서 읽자고 그랬어요. 자, 차익 이름은 뒤집니다. 읽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냥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가 된다? 실체 회사, 임직원 2개 된다. 그때 임직원 자격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직원들의 자격,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산 운용 인력이 될 수가 있다. 답 1번이 되는 거예요.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좀 엄밀히 따지면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생활장을 받는 제도 해서, 이거 별 내용 아닌데 지금 이제 7년 동안 한 번, 2번 답이 됐었나 해서 이런 주제. 코픽스 모르는 거야. 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 똑같은 이자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변동금리 대출은 어떻다? 중간에 이자율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 위험을 누가? 차입자가 부담을 한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다. 이런 평가들에서 다 읽어볼 거 없다니까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건데 뭐로 쳐 읽습니까? 기본만 가지고 가는, 기본만 가지고. 그래서 그 기본을 가지고 다 답을 맞춰낼 수가 있다. 합격할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근데 그 공포, 쓸데없는 짓거리 때문에 자기가 머리 한 개를 인정 안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쳐보고 하면 나중에 개판돼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을 해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5억 이상 오른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일정한 서류 등을 제출한다. 모르겠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바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다. 이건 명목회사니까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도 둘 수가 없다. 그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자산 운용 인력이 될 수 있다. 해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자산관리회사라고 해서 위탁관리나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니까 그때 자산운용 인력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3억 이상 해서 오른편. 그래서 답은 이 3번 문제에서 실체회사, 명목회사 두 번째 주제였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 자, 부동산 투자회사 오르는 것을 고르시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 틀렸고요. 2번 질문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해서 자,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이미 틀렸지? 명목회사. 자,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관으로 두고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 얘기를 다립하면 이 얘기가 뭐가 된다? 실체 회사라는 의미가 되게 된다.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질문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금액 3억 이상이 돼야 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5억 이렇게 가게 되죠. 숫자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해서 50%인데 의미 없는 주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 중에 꼭 한 개쯤 약간 낯선 거 있는데 거의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기관리 5억 이상으로 한다. 답 1번 그냥 끝내버린 거죠. 사실 실제 시험 볼 때는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답이 되는 주제를 답을 뽑았으니까 옳은 거 이거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답 1번 이걸로 끝나는 거죠.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3억 이상 이렇게 가야 되고 뒤에 50억 이상 이래 갈 것.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고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모두 실체형회사 틀렸죠? 기업 고조정은 명목회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지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
틀리게 뽑아냈죠. 부동산 투자 회사, 금융기관에 차입할 수 없다. 틀리게 뽑았는데 이 중에 제일 쓸데없는 게 5번 지문. 근데 답은 1번. 그냥 거저 주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계속 느끼셔야 돼. 지문 5개 중에 꼭 한 개쯤 약간 이상한 거. 그런데 이 파트는 다른 영역과 다르게 답 뽑는 영역이 거의 단순하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관리 5자 이상이 돼야 되죠. 다음 몇 번? 2번. 해서 이 문제 지금 27회 때는 틀린 걸 고르시오. 5억을 3억이라 뽑았었고 앞에 문제에서는 이게 몇 회였었더라? 26회 때는 옳은 걸 고르시오. 5억 이상. 뭐 이런 걸 틀리고 난리야. 해서 유지 찰나는 문제 형태 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년 이상 경력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운용 인력이 될 수 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라고 해서 옳은 표현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뒤에 얼마? 50억 해서 35, 57에 35에서 오른편.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5억 이상 맞고요. 기업 구조조정, 그 다음에 위탁관리 3억 이상 맞고요. 공인중개사 5년 이상 경력 가진 사람 운용 인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게 현물 출자 사립할 수 없다. 요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 앞에 네 가지가 너무 그냥 유치 찬란했던 주제.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구성했던 사례.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아는 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단 첫 번째 명목회사이다. 그 다음에 3억에 50억 끝. 이것만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1번 자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된다. 잘 모를 얘기. 2번 지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한다. 어려웠던 문제. 직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을 틀리게 뽑아내게 되는 것이다. 3번 자산관리, 자산의 투자 운용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게 될다. 그 다음에 4번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해서 이 부동산 매매 등 하면 안 되겠다. 내부자 거래 안 되는 거죠. 설립자본금 3억 이상으로 한다 해서 이 문제에서도 결국은 사실은 자 2번, 3번, 5번 이 세 개 싸움으로 봐야 돼요. 해서 명목회사니까 직원 없었고요. 자본금은 3억 이상이 됐었고 그다음 명목회사니까 직접 투자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서 다 투자 운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에 나올 문제가 뭐겠어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건 틀린 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기본 뼈대 자체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실체 회사 아마도 직원에 대한 통제 기준이라든가 또 주주의 대리인에 관한 통제 기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실체 회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것이 자본금 57에 35, 5억에 70억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대출, 그 다음에 상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